먼저 이제 교재는 257페이지를 펴보세요. 저번에 이제 공유, 합의, 충유가 어떤 걸 말하는가 기본 개념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유와 관련해서 먼저 그 개념 및 법적 성질에서 공유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제 한 필지다. 그러면 한 겨고 갑이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 그 중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어찌 되는가? 각 공유자마다 한 개씩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소유권을 2분의 1씩 나누어 갖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공동 소유 중에 공유라고 하는 것은 올해 물권법 첫 시간에 배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어차피 공동 소유 공유 경우도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은 한 개만 성립되니까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다. 이것만 이해를 해두고, 공유 성립은 이제 칠판의 사례처럼 이 한 필지 토지에서 내가 1억 낼게 당신도 1억 내라. 그래서 공동으로 매수해서 공유가 성립했다. 이런 게 이제 법률 행위, 당사자 의사표에서 공유가 성립되는 경우고, 뒤에 넘겨보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을 규정해서 자동으로 공유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부합호나 가공, 매장물 발견 등등 집에서 한번 읽어보라는데, 예컨대 거기 기업번에 나와 있는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했다. 갑의 토지에서 을을 넣은 사람의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자 각월 두 사람이 절반씩 공동 소유한다. 이런 거 자동으로 공유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중에서도 기업번과 뒤에 쓰였는 구분소에서도 공용부분,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부 탐구거, 이런 것들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이 된다. 또는 구분소도 공용부분도 구분소자 전원후 공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제 공유가 성립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공유는 원래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분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상속재산, 이 경우에 이제 갑이 부로서 토지 한 필지를 남기고 사망을 했다. 자식놈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되니까,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일단 공동 소유, 그 중에서 공유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 소유, 그 중에서 공유를 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분과 관련해서는 쭉 읽어보면 되고, 지분의 비율도 마찬가지. 대신 제일 밑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에 지분의 탄력성이다. 그래서 267조, 이거는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기록이 된다. 이런 게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단답식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앞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갑이 지금 지분 3분의 1, 을이 지분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공유자 중인 갑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자기 지분을 포기를 했다. 또는 상속은 없이 사망을 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이자의 지분은 일정 절차를 거쳐서 국가에 기속이 돼야 될 거야. 그런데 국가에 기속이 돼버리면 이게 언젠가는, 현재는 이제 공동소유 공유가 성립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단독 소유로 복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국가에 기속이 돼버리면 단독 소유로 복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 그럼 이자들의 지분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을도 똑같이 지분을 포기했다. 상속은 없이 사망했다. 그럼 이자 지분도 병에 계속 언젠가는 단독소로 복귀해야 되겠죠. 이런 걸 이제 267조 지분의 탄력성 그러는데, 이때죠 우리가 앞에서 뭘 하나 배웠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포기를 했을 때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지 이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이전이 되는가, 186조 등기가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쳐줬는데, 이 경우는 권리 포기, 이게 단독행위다 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법률 행위가 부동산 물권 매도니까 등기가 된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1페이지에서 그 판례를 공부를 한 바가 있으니까 물권법 총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분 처분의 자유관련해서는 저번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유 경우는 무슨 공동사업을 한다든가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각 공유자가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처분 속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 지분을 포기하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되고, 갑이 A에게 자기 지분 2분을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고자 한다, 이런 담보 제공하는 것도 처분 속에 포함이 되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 특히 이런 거 신경 쓰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자와는 법률관계,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을 한다.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특히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것이 이제 관리에 사항인데, 공유물의 관리에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데, 이 관리에 사항이 우리가 총책 대리에서부터 나왔던 이용행위, 개량행위, 이걸 싸잡아서 관리에 관한 사항 1위 이야기를 하니까, 예컨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해준다, 대표적으로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됐죠. 이런 거는 지분의 과반수 결정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18년 걸치로. 그게 이제 2001년 11월 27일자 판례인데, 이 판례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동그라미 A번 지나서 뒷페이지 동그라미 B번 지나서 동그라미 C번까지 이 판례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즘에 시험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다양스럽게 이 부분은 그 판례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써놨기 때문에 읽어만 보면 되는데, 거기 이제 박스 속에 259배 들어있는 판례 중에서 첫 번째 그 판례에서 두 줄이 핵심이고, 앞에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한다. 여기 이제 판례 입장인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걸 시험에서 지금 한 년마다 10년째 내고 있단 말이에요. 갑이 지분 5분의 3, 을이 지분 5분의 1, 병이 5분의 1, 얘가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 이렇게 이 한 필지 토지에서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럼 첫 번째 두 줄을 읽어봤다시피 여기는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예컨대 특정 부분을 내가 독점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공유자라고 협의할 필요 없이 내가 이 특정 부분, 물론 전부도 마찬가지고 특정 부분을 독점해서 사용했다 결정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적법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거렇게, 요건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것도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지 않고 이 특정 부분을 독점해서 사용했다고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을이나 병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사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조문을 간단히 한번 읽고 넘었다시피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을 비롯해서 사용 수익하니까, 지분이 5분의 1밖에 안 된 소수 지분권자 하더라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얘가 독점해서 사용했다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적법하고, 따라서 을이나 병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이 부분을 반환해달라고 공유물 반환 청구는 못한다고. 이렇게 대신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사용을 못하고 대신 이 사람이 독점해서 사용한 만큼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밑에 동그라미 A번에 쓰여있는 거, 제일 밑에 줄부터 260배 제일 위에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대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그 B번에 쓰여있는 거, 요거는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A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느냐,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자기들도 이걸 사용하던데 사용을 못하고 이 사람은 독점에 사용만큼 부당이득 취하고 했다. 그 이유가 지금 동그라미 B번에 쓰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의 판례는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간다는 거. 이 경우에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특정 부분을 제3자 A에게 임대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임차인 A가 이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가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아서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 임차인 등이 이 부분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정당한 권리에서 사용 적법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점유 배제 청구 이 부분을 자기에게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 뭐한다. 이게 동그라미 C번에 쓰였는 판례인데 여기서 특히 마지막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러면 여기 소수 지분권자는 이 임차인에게 이 부분을 반환해달라고 점유 배제 청구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만 속지 않도록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아서 이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부당하게 이득 취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소수 지분권자는 A에게 점유 배제 청구도 못하고 차임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도 못하고 대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 사람에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앞에 박스에 쓰였는 그 판례 내용부터 시작해서 A번 지나서 동그라미 B번 지나서 260페이지 동그라미 C번까지 쓰였는 판례 그 순서대로 다행히 이 부분 잘 써놨으니까 이 부분을 꼭 순서대로 읽어봐야 되고 하도 많이 물어본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260페이지 D번에 쓰였는 판례 내용은 이런 건데 지금 공유물을 임대해 주는 것 임대해 주는 것은 이용행위에 해당되니까 대표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이요. 그러면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해체를 하는 거하고 임대차를 계속적 계약이니까 이거는 이제 해지를 하는 건데 요게 좀 성질이 다르다는 거. 매매를 해지하는 것은 각거리 토지에서 매매를 했다. 소유권 넘어갔다. 그런데 해지를 하면 넘어갔던 소유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해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기속을 달리하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넘어갔다 소유권 찾아오니까. 따라서 이거는 공유물에 대한 일종의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거꾸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거.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렇게. 따라서 임대차를 해지하면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소유권이 넘어갔다 돌아오는 거 아니란 말이야. 바꿔 말하면 소유권의 기속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은 일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걸 딱 하고 따라서 임대하는 것도 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도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다 보니까 나온 판례가 D번에 그 마지막 뒷구절에 상가건물 임대차 법의 정도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동법 10조 사항에서 임차인에게 갱신거주를 통지한다. 이 갱신거주를 통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주를 통지 등을 하냐 안 하게 되면 자동 갱신이 돼요. 이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법 10조 사항에 규정이 되는 흔히 말하는 법정갱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법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임대인 쪽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주를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갱신거주를 통지하는 것은 더 이상 빌려줄 생각이 없다 이야기니까 이거는 일종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거나 다를 거 없다 그 말일게요. 따라서 이 갱신거주를 통지는 결과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지분 후 가반수를 결정한다. 이런 판례니까 점검을 꼭 해야 되고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련해서 보존행위는 이제 공유물의 현상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니까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때 동그라미 A번에 쓰였는 94년 3월 22일자 판례 이것도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이런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이제 독점해서 사용 수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시험에서 공유 경우는
비스무리한 것들을 지문에 같이 포진을 시켜놓고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구별할 거를 정확히 구별해도 방금 가르친 것처럼 갑이 지분 5분의 3이다. 예컨대 을이 5분의 1이고 병이 5분의 1이다. 이거는 가반수 지분권자. 이 가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독점해서 사용하겠다고 당연히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게 관리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경우는 얘네들이 공유물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말이야. 그것이 이제 거의 94년 3월 1일자 판례는 가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예컨대 갑이 지분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가반수 지분권자가 아닌데 얘가 다른 공유자가 협의지 않고 공유물 전부를 독점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요거는 가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부적법한 거라고 말이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을이든 병이든 불문하고 자기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이게 가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니까 공유물 전부를 독점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갑에게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요. 물론 이 판례에 대해서는 학자들 일부 비판도 많이 하는데 뭐 기판점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구별을 좀 해놓고 특히 함정에 속으면 안 될 것이 206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그러므로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여기까지. 2분의 1은 가반수가 아니라 그 말은 2분의 1은 반수지 가반수가 아니에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다. 반수지. 따라서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 독점해서 사용하는 건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요거는 지금 지분이 반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자 1인이 지분 반수밖에 안 되는 애가 독점해서 할 때 결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단 말이야. 따라서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보존을 해서 그 배타적 사용을 배제, 즉 재산금으로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점유 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2분의 1은 가반수가 아니라 반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2분의 1밖에 지분 없다. 그럼 얘가 다른 공유자가 협의하지 않고 얘도 2분의 1이고 협의하지 않고 독점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부적법이기 때문에 요 우리 갑에게 공유물에 대한 보존으로서 점유 배제 청구,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 당연히 한다. 그 이야기일 것이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261페이지 동그라미 B번하고 동그라미 C번 두 개도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것도 비교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갑이 지분 3분의 2, 을이 지분 3분의 1, 이 한 필지 토지를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3자 A가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서류 등을 이조해서 원인모여 등기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갑이든 을이든 요 등기를 말소시켰는데 이거는 일종의 보증행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 보증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할 겁니다. 제3자가 원인모여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공유자의 1인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 협의지 않고 이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야. 공유자 중에 1인이 이런 경우에 그러면 다른 공유자가 얘한테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 이걸 지금 구별하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갑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자기의 지분의 비율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지분 3분의 2를 제한 나머지에서만 말소 청구가 가능하지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는 못하는 거니까 이걸 구별 잘하라. 이게 이제 동그라미 B번이고 동그라미 B번의 경우는 거기 첫 번째 줄에 부동산의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모여 등기했다. 제3자 명의. 이거는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가 가능하고 동그라미 C번은 공유자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청구는 뭐한다. 그 이야기야. 그건 마지막 글을 쓰였다피 그 공유자의 거 공유자와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서만
마소등기일자 이행을 청구했다. 바꿔 말하면 등기 전부에다 마소 청구는 뭐한다. 요 얘기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B번, C번 정리 구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6의 바로 밑에 D번에 이런 거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조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 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보존행위에서 무력을 주장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요 판례도 옛날에 2번 나오다가 최근에는 사례 등으로 바꿔서 출제하는데, 옛날은 그냥 그 판례를 그대로 물어봤답니다. 첫 번째 줄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최근에 사례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각각 두 사람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데 각각 지분 3분의 3분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3자 A가 가부 공유지분 3분의 2에 대해서만 원인무효 등기를 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말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게. 그런데 이 공유자 중 이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일종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해서 가부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를 하는 A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일종의 보존행위에 해당이 되는가? 따라서 가부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 A가 원인무효 등기했는데 이 을란님이 말소 청구 가능한가? 이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 왜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기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얘가 원인무효 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가부 지분에서 원인무효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을은 A를 상대로서 말소 청구를 못하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사자로서 적격, 자격이 없다 해서 각하를 시켜버렸게.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보존행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을은 이 A에 대해서 네가 왜 내 동료 가부 지분 3분의 등기 가지고서 말소시켜라? 요거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점검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로마 숫자 그 3번으로 넘어와서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이제 공유 부동산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법행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경우는 각 공유자가 손해배상금 전부에 대해서 배상 청구는 못하고, 거기에 로마서 3번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로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바꿔 말하면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요 이야기니까 손해배상 전부에 대해서 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야. 자기의 지분의 비율에 대응하는 한도에서만 배상 청구,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까지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 얘기고,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과 관련해서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하던데, 제일 밑에 판례 이거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이런 사례에서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 이때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1. 매매를 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2. 아예 제3자 A에게 공유물 전부에서 등기를 이전해 줬다. 요거는 구별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행위로서 이거는 유예요. 나중에 매매에서 배우지만 우리 법 569조에 보면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대한 매매는 위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인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 3분의 200 단돈인데 공유물 전부에서 매매를 한 거는 을의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에대한 매매로서 위호라 그 말이야. 왜냐? 이 지분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는 569조에서 타인의 권리에대한 매매로서 유효로 본다. 다른 공유자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 그걸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문제는 이제 이 판례는 등기를 이전해 준 걸 묻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시험은 이제 요 매매부터 출제를 하는데 그 판례 내용에서 매매 자체는 유효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요걸 먼저 딱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매매했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를 이전해 줬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는
실체관계 부합한다는 거. 근데 의료집은 3분의 2는 내게 아닌데 지금 등기를 한꺼번에 넘겨줬다는 거. 해서 거기 마지막 구절 처분 공유자와 공유지분 범인에서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인다. 얘가 단독으로 이제 매각을 했다. 채권행위 매매기천 유효다. 근데 등기 전부 이전했다. 그러면 자기의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는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그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맞소청구 무한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구별을 칼같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부담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라 공동 사업을 한다든가 공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시라도 분할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흔히 말하는 이제 형성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심에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라고 말이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분할하자 의사표시를 했는데 얘가 노 거절해 버리면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을 뭐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권리자 일방적인 의사표심이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권을 해석을 하고, 얘가 일방적으로 분할하자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은 노 거절을 못하고 분할에 응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냐 이런 논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이제 금지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먼저 그 조문에서 268조고 5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는 분할하지 않을 걸 약정할 수 있다. 그 기간 좀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62페이지 동그라미 1번 분할의 자유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집 앞 건물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옥상, 외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계 설치된 경계표 담 9가 상린권을 나누는 상린자 공으로 추정한다. 이런 거는 분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할 청구 무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 앞 건물의 소유에 가려가는 부분 나오지만 이 전유 부분이 소가는 400으로 한동 건물이 소유자하는 부분의 토지, 요거는 이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공유에 속하는데 요거는 분할하면 또 안 되겠죠. 요게 이제 그 밑에 집 앞 건물의 대지 공유자도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대지에서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요걸 분할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분할의 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협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협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힘을 빌린다. 재판상 분할하게 돼요. 따라서 원칙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원칙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재판상 분할한다. 이게 먼저요. 여기 협의가 성립이 안 됐을 때 비로소 법원을 빌고 재판상 분할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거고. 여하튼 간에 협의한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분할은 모든 공유자 이해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분할 절차에 전 공유자가 참관을 해야 되고, 협의한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한 사람보다 누락이 되면 공유물 분할은 무효가 된다. 전제 딱 하고,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니은번에 협의에 의한 분할,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물 분할, 글자 그대로 물건 자체를 쪼개는 방법, 그 다음에 가격 배상. 가격 배상은 여기자 갑이 지분 2분을 가지고 있고 의료 지분 2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유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의료 지분 2분의 1을 돈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서 통째로 단독 소유를 하고 이자의 지분은 매수했으니까 돈으로 배상을 해준다. 이런 게 가격 배상. 공유자 유닛 단독으로 소유고, 이런 거는 지분 후 매매를 말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금 분할 같은 거, 아예 공유물 자체를 제3자에게 통째로 매각해서 그 매매대금 가지고 나누어 갖는 것, 이런 거를 대금 분할, 현물 분할, 가격 배상, 대금. 현물 분할은 이제 지분 후 교환에 해당이 되고, 원래 이제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을 미쳐 이렇게. 근데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내 것, 요거는 내 것, 요게 현물 분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분 후, 현물 분할은 지분 후 교환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왜냐? 요게 내가 단도로 취득한 요 부분에도 원래 의료 지분 2분의 1을 미치고 의료 단독으로 취득한 이 부분에도
가부 지분 2분의 효력을 미치겠죠. 요거를 서로 맞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통째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취득한 거니까 현물 분할은 지분 후 교환, 가격 배상 같은 것은 지분 후 매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은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따 이건 써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과 관련해서 항상 전제할 것, 협의한 분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서 재판상 분할이 행해진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이 돼버리면 재판상 분할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 항상 전제를 딱 하고, 이 재판상 분할의 경우는 이제 공유자율이니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따라 이 경우도 한 사람이라도 소송에서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원이 소송에 참가해야 된다 해서 이런 걸 흔히 유시간 표현을 빌려서 필요적 공동소송 이렇게 부른다고. 제일 밑에 동그란 B번에 쓰였다시피 그 다음에 뒷편에 넘겨서 294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C번, 그러면 재판상 분할을 어떻게 하는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을 쏟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 처분해요. 그 다음에 그 매각된 가지고 분할해 주는 방법이 있다. 조문 한번 딱 읽어두고, 나머지 D번하고 2번은 별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까 참고 삼아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의 효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거를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 후 교환이나 현물 분할 같으면 지분 후 교환, 가격 배상 같으면 지분 후 매매를 말한다. 따라서 매매나 교환처럼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것. 첫째,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고, 소급여가 무슨 얘기냐면 매매나 교환의 경우는 소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예컨대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1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2월 20일 날 등기점 받았다. 그럼 등기점 받은 날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2월 20일 날 등기점 받았는데 소유권 취득 시점이 1월 10일로 소급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소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효과도 소급여가 엄청 인정이 안 되는데 중요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의 효과가 상속 개시 시로 소급이 된다. 분할 효과가 상속 개시로 소급이 된다.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야. 왜 그러느냐? 원래 갑이 부로서 토지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어. 자식놈 상속인이 두 놈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1월 10일이다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초상 다 치르고,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상속인 두 놈이 공동 소유 공유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 초상 다 치르고 4월 10일 날 자식놈이 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어요. 해서 협의가 성립된 시점이 4월 10일. 요거는 큰형이 갖고 요거는 내가 갖고 이렇게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효과는 원래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니까 협의한 분할의 경우는 협의가 성립된 시점에서 각각 소유권 취득해 놓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속의 경우는 문제가 하나 생겨버려. 아버지는 1월 10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분할에 관한 협의가 4월 10일 날 성립되다 해서 이때로 을이 병이 각각 소유권 취득하면 1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생겨버려. 항상 상속은 이 공백 상태를 방지하죠. 그래서 187조가 정된다고 앞에서 가르쳐줬고, 이걸 방지하니까 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때 성립이 됐지만 소유권 취득 시점은 상속 개시 1월 10일자로 소급이 되어야죠. 따라서 요거는 4월 10일이나 1월 10일자로 을이, 요거는 1월 10일자로 병이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원칙 공유물 분할 효과는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처럼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하니까 상속 개시로 소급이 된다. 딱 정리하고, 두 번째, 담보책임 문제가 생겨.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 매매 같으면은 나중에 계약서에서 배우지만 두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매수인이 인도받고 오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 그러면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됐는데 이거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담보 책임 인정이 돼요. 갑이 지분 2분을, 을이 지분 2분을 분할을 해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취득했는데 내가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 그럼 이 갑은 다른 공유자 을에게 매매처럼 똑같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의 지분상의 담보물권 고8례는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 언급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지분상의 담보물권 문제는 이런 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야. 갑이 지분 2분을, 을이 지분 2분을 공동소유 공유를 하는데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처분 속에는 담보 제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갑의 지분 2분을 위해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줘 돈을 빌린다. 이거는 처분 속에 들어가니까 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특징,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두 번째 특징,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따라서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협의해서 분할했다. 요거는 갑이, 요건 을이 이렇게. 이게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이 공유 두 가지 특색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지분상의 담보물권 문제. 요 경우에 분할했을 때 이 저당권은 우치됩니까? 요걸 묻는 것인데, 이게 지분상의 이제 담보물권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종래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를 했는데 그런 거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그게 265페이지, 제 264페이지 밑에서부터 265페이지 위에까지 씌었는 그 89년 8월 8일자 써진 그 판례예요. 요 경우에 뭔만 속지 않으면 되냐 그러면은 요것만, 지금 갑의 지분 2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나중에 이 상태로 분할해서 요거를 갑이 취득했다 그래서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저당권 효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원래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을 미치는 거렇게. 따라서 이제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각각 협의해서 각각 이렇게 분할이 됐다. 그럼 저당권 효력은 갑이 취득한 부분에도 지분 2분의 만큼 효력을 미치고 을이 취득한 부분에도 지분 2분의 만큼 효력을 미친다 그 말이야. 따라서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집중되는 거 아니다. 그것만 딱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유, 이거는 저번에 기본적인 특성은 가르쳐 주었으니까 조합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공동소유 중에서 합유라 한다. 따라서 이거는 공동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소유를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합의들 사이, 합의자가 이제 그 조합원이죠. 인적 결합 관계가 아주 강하다. 따라서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된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먼저 그 합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조합체라는 단체는 권리 능력이 없죠. 그래서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하는데 그걸 합의라고 보니까 조합체라는 단체가 재산 소유하는 것이 합의다. 그 다음에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도,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가 대내적이든 퇴적이든 소유자가 돼요. 수탁자가 수인이면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이런 경우는 신탁 목적이라는 공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그런 이야기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뒤에 넘겨서 합의의 법률관계에서 213조 1항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 뭐한다. 왜냐?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지위하고 지분 처분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분 처분 마음대로 못하고 처분하려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합의문에 분할 청구 좀 한다. 점검 딱 하고, 중간에 이제 판례가 합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94년 2월 25일자 판례인데 이것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자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방금 지분이 처분이 되는 것은, 이전이 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합의자 1인이 사망했을 때 그자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게 아니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의로 기속이 되고 1인만 남을 때는 단독 소유로 복귀가 되고 그자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거 아니다. 물론 상속인한테는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지분 계산의 방법으로 계산해서 처리해 주면 돼요. 따라서 그 판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합의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에 있어야 되고 보증인은 각자가 단독으로 한다. 이런 거는 공유하고 똑같고, 합의관계 종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유와 관련해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와 총유를 한다. 이것도 저번에 가르친 것처럼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이 공동소유를 한다. 그런데 이거는 구성원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구성원의 개성보다는 단체로서 단일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구성원인 사원들에게 지분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 점에서 합의하고 또 구별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D페이지 넘겨서 거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제일 위에 2번에 저번에 그 이야기 준수가 쓰였어요. 그러면 구성원인 사원들에게는 지분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점에서 공유, 합의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구성원의 차원은 뭐는 할 수 있는가? 총유물을 사원의 자기를 번호한 돈으로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권능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서 하면 되고, 사원의 자기를 보유한 돈으로 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제일 위에 2번에 총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의 관리, 처분 권능, 요거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요거는 사원의 자기를 보유한 돈으로 해서 사원이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요거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 합의에 있어서는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요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유 경우는 총유물에 대한 보존은 누가 합니까? 요게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에서 이제 그 판례가 쭉 씌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판례 세 번째 줄부터 공유나 합의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구소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요거는 왜 그러느냐?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총에서 총유물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하는가? 구성원인 사원들에게는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인 사원들이 단독으로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할 수가 없고, 이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도 권리능이 없는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해야 되고, 구성원인 사원은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사단 자신의 명의로 보존행위를 해야 되고, 보존행위 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판례 내용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판례는 그 뒷구절. 원래 이제 교회 같은 경우, 교회는 대표적으로 권리능 없는 사단이요. 따라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 전원의 공동소유 총에 해당이 되고, 이 총유 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교회 같으면 교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대표자가 단독으로 처분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갑 교회가 있다. 근데 교회 재산에 대해서 대표자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처분했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교회는 권리능력 사단이기 때문에 구성원 전원, 신도, 교인들 전원이 교회 재산을 공동으로 총유를 해야 되고, 이런 총유 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대표자가 결의를 거치지 않냐고 교회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했다. 그럼 이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말할게. 그런데 우리 민법을 보면은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처분행위가 무효인데, 이 경우에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민법 126조 권한로만 표현들의 규정이 적용, 따라서 교회의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것인데, 거기에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을 행한 교회 재산을 처분행위, 이거는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 이야기요. 이때 126조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자주 물어본다. 우리가 이 판례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8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에 관한 판례가 대리에 나오는데, 대리제도는 최소한 대리행위가 유일한 걸 전제로서 본회의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대리제도예요. 그런데 대리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면
원천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대령이가 무효인 경우, 강행법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는 원천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현들의 규정도 정될 여지가 없다. 이걸 공부를 했는데 이에 관한 판례가 이 판례란 말이에요. 이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리나 마찬가지라 그 말. 근데 이 경우는 교인청의 결의를 거치 않기 때문에 처분은 그냥 무효예요. 무효인 경우는 원천적으로 번호에게 책임 물을 수가 없죠. 교회에 책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무효니까 표현들에 관한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 요거는 87페이지 A번에 쓰였는 대령이가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권한넘은 표현들과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 판례하고 똑같은 취지의 판례. 말을 바꿔서 물어보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인 전원 후 공동소유 총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하나의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교회 재산은 어찌 됩니까? 옛날 판례는 옛날 판례예요. 판례가 요 판례에 따라 판례가 바뀌었는데 분열 당시 교인들 전원 후 공동소유 총유에 속한다. 이게 옛날 판례였어요. 분열 당시 하나의 교회가 분열됐다. 그러면 잔류파도 있을 것이고 탈퇴파도 있을 것인데 분열 당시 교인들 잔류파든 탈퇴파는 전원 후 공동소유 총유에 속한다. 이게 옛날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쟁을 전국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죠. 이거는 잔류파하고 탈퇴파 전원 후 공동소유를 봤으니까. 근데 이 판례가 이제 여기 2006년도 판례가 되는 2006년도 판례죠. 판례가 변경이 돼서 지금 이 교인의 탈퇴를 해버리면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도 같이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잔류파든 탈퇴파는 분열 당시 교인들 전원 후 공동소유 총유다. 이 판례를 버려버리고 잔존 교인들만은 전원 후 공동소유다. 그게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2006년 4월 20일 써진 그 구절에 쓰였단 말이에요. 종종 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공동소유 총유로 exist게 원칙이다. 이 탈퇴파는 일체의 교회 재산에서 권리적 모하기 때문에 잔존 교인들만은 공동소유 총유로 보자. 이런 내용이요. 참고삼아 한번 읽어두고 중공동소유는 모른다 해서 공무원대 정없고 시험에 넣어서 새끼부로 되고 뒤로 쭉 넘겨서 영육물권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이 소유권이 이제 가장 완전한 완전 물권이고 이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비되는 것이 제한 물권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이 영육물권 소유권 후 사용 가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제한 물권이죠. 사용 가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영육물권이죠. 나무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물권. 여기에 이제 재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일단 객체는 이 영육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니까 객체는 일단 부동산이죠. 그중에 재산권하고 지역권은 오직 토지만이 객체가 되고 전세권만 토지 위에 건물도 전세권을 객체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토지보다는 건물 전세권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여기 재산권이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재산권도 있고 각종 특수 재산권도 있는데 여기 보통 재산권이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학교 올 때는 다 맞춰요. 어려울 거 없게 읽기만 하면은 착해서 읽기만 하면 다 맞춘다는 거. 문제는 특수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각종 법정 재산권하고 이게 문제라고 말할게. 시험에서 실무에서 법정 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구분 재산권 시간 중에 종종 등장했던 분묘 기지권 이런 것들이 특수 재산권에 해당해요.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할게. 여기 이제 구분 재산권과 분묘 기지권은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점검만 틀릴 일 없어요. 근데 이제 법정 재산권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은 상린권하고 이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기능면에서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상린권이 이제 지역권의 기능을 대신하다 보니까 지역권이 실무상으로 활용되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고 말할게. 지역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90년대까지는 지역권에서는 5년에 한 문제씩만 출제가 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2년에 한 문제, 그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오는 부분이 몇 가지로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몇 개 점검해서 읽어보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역권의 의의라든가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성질이라든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런 성질이 있어요. 성질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을 저번에 시우치드 갈 때 잠깐 여기 있다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서만 시우치드 가능하다. 이 특징 때문에 지역권의 시우치드 문제라든가 이런 건 몇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는 이제 전세권인데요. 옛날에 이제 전세권이 우리 실무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전세권의 활용 빈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따라서 극단적으로 옛날에는 전세권 모르고 중개업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새는 전세권 몰라가지고는 중개업하기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공부를 옛날과 달리 철두철미하게 해둬야 되고 전세권 활용 빈도가 높아지니까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 이해가는 소송이 붙으니까 판례도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세권이 한 문제 그것도 아주 쉽게 냈는데 누구나 극단적으로 한글만만 맞출 수 정도. 근데 요즘에는 전세권도 실무사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판례가 발달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판례를 상당히 어렵게 고난도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세권은 옛날과 달리 공부를 힘들게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이제 영물권 대행에서 담보물권이 있는데 여기 전세권이 문제라고 말이야. 여기 이제 담보물권은 채권담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서 예컨대 저당권 같으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도 하고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을 경매 신청하죠. 그 다음에 그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고 이런 게 담보물권 특징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가 이런 특징이 좀 있다고 말이에요. 전세권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1억.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빌려 쓰는 전세권자. 이 전세금 지급이 필수적인 전세권이었어요. 전세금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나중에 전세권, 존속권 등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을 지체한 다음에 그랬을 때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매수를 해서 전세 목적물을 마치 저당권자처럼 경매 청구하고 그 경매대금 매각된 가지고 자기 전세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도록 되어 있었게 마치 담보물권처럼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더라고 말이야. 따라서 전세권에 관해서 학자들은 흔히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전세권자에는 여기 재산권자나 지역권자하고는 경매권이나 우선 변제권이 있을 수가 없죠. 용익물권이니까. 근데 전세권이고는 전세금 지급이 이제 필수적으로 있다 보니까 요 해소 문제 때문에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전세권이고는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전세권자가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니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같이 갖는다. 이걸 딱 점검을 하고 다만 요거는 기간 만료할 때까지는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분류할 때는 용익물권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기간 만료 등으로 전세권 소멸이 되면 그때 담보물권 특색이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본질은 어디까지나 용익물권이니까 분류할 때는 용익물권을 분류를 하되 이런 담보물권의 특징도 있고 특히 최근 시험은 이 담보물권의 특색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거를 서두에 딱 전제를 하라는 것. 그런 다음에 지상권과 관련해서 먼저 앞에서 지상권이 이제 여러 번 우리 입에 오르내렸는데 요거는 이제 수목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해서 나무 토지에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토지가 없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토지 빌린 다음에 건물 지으면 돼요. 나무 심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빌려 쓰기 위해서 재산권 설정 계획처라고 등기를 한다. 용익물권, 물권이니까 등기해야죠. 그래서 이제 을이 용익물권, 재산권, 취득, 그럼 토지 사용권이 이제 을에게 있으니까 여기에 건물 짓고 이렇게 된다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게 임차권하고 거의 비스무리하다고 말이야. 다만 나무 토지 빌려 쓴다는 점에 있어서 재산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실무상으로는 지상권이 활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거. 따라서 대신 이제 임차권이 채권이다 보면 이게 주로 활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한테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을 딱 해줬어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를 매각을 했다. 소유권 넘어간다는 거. 소유권 중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지상권은 용익 물권으로서 절대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주면서 반환 거절해버려. 하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데 반환 거절해버려. 특히 지상권은 존속권이 엄청나게 장기요. 최단기만 제한이 되어 있고 공작물 종류 구조에 따라서 경관건 뭐 수목동 소를 목적으로는 30년 이상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기간 끝날 때가 반환 못 받는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결국 뭐를 말하느냐. 지금 당장 이 토지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는 이런 토지를 매수 안 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얘는 이 토지를 팔아먹기 어렵다는 거야.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을 기피하기 때문에 지상권 대신에 주로 임차권 활용이 된다. 이게 물권이고 요거는 채권이고 임차권은 경우는 이제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거기 이제 가로 7번 개념 있고 2번 기능에 마지막 구절은 이 말이 쓰였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는 거의 대부분 임대차가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적 성질에서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저상권이니까 양도 상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쭉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타 물권이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성립될 일은 없겠죠. 그게 타 물권이다. 그 이야기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영유물권의 경우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 한 개 물건의 일부에도 영유물권이 설정이 되겠다. 그 이야기니까 쭉쭉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친 3번에 앞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 지상권도 토지를 점유하니까 동시에 점유권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도 앞에 나왔다시피 상린관계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78페이지 가로친 4번에 쓰였는 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한 권리 이때 핵심은 밑에 동그라미 2번 지상권은 지상의 건물 등을 소유한 것이 없어 설정되면 좋아하고 건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 지상권은 본질이 용익물권이에요.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거를 본처로 하는 거고 여기 지상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거는 이거 설정의 목적에 불과해요. 따라 지상물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있던 지상물이 없어지고 멸실이 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이 되니까 그것만 좀 점검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278페이지 3번 흔히 말하는 담보 지상권이고 이에 관한 판례가 그 우측글에 쓰는 판례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실무상으로 이제 이 지상권이 편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 토지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딱 설정을 해줘서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야기다시피 저당 목적물 토지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소 상호를 이렇게 근데 현재 토지가 나대지라고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나중에 이자가 변제하면 이 저당 목적물 토지를 경매처에서 매각된 것이 우선 변제를 판단 말이야. 그 나대지 상태에서 담보 가치가 좀 유지가 되는 건데 나중에 얘가 여기에 건물을 지어버린다든가 또는 제3자가 빌려서 제3자가 무슨 건물 친다든가 요리될 때가 문제라고 말이야. 물론 이 경우에 토지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은 이 건물에 철거 들어가 이렇게. 근데 철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담보 가치, 교환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이 채권에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얘나 또는 제3자에게 빌려줘서 원래는 얘가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죠. 빌려줘서 건물 짓고 그러면서 이 토지의 담보 가치가 하락한 걸 막기 위해서 이 토지 위에다가 채권자, 저당권자가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버린다고 말할게. 따라서 같은 날에 동일인이 갑 앞으로 이 토지 위에 저당권도 설정이 되고 동시에 지상권도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야. 이런 거는 이 저당권자가 토지 빌려서 건물 짓으니까 나무 심기에서 지상권이 설정이 된 게 아니고 토지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된다 해서 이런 거를 담보지상권 요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뭐 건물 짓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저당점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판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는 상당히 고난도 사례 문제로 담보지가 출정이 됐는데 아마 그 문제는 틀린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일단은 여기 판례가 이제 자주 물어보는 가장 기본 판례니까 요 경우에 이제 요리 1억 원을 갚아줬다 해서 피담보채권을 소멸했다. 그러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 돼요. 문제는 지상권이다. 전속권이 엄청나게 잠기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있을 건데 이 지상권 어찌 되는가? 여기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이 저당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목적 달성한 거예요. 돈 갚았으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전속권 남아있더라도 자동 소멸이 된다. 또는 피담보 채권은 시효기간 여기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권리행사에서 시효로 소멸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 따라서 소멸, 그러면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이 된다. 이런 판례. 따라서 279페이지 제일 위에 그 세 번째 줄.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도로 만들어서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피담보 채권 이렇게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이런 거는 저당권만 소멸된 게 아니라 이 지상권도 같이 소멸이 된다.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이해가 난 판례니까 나중에 이제 한 5월쯤 가면은 요즘에 담보지상권에 심도 있는 판례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책에 빠진 것도 그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기를 하고 이 정도 기본 내용만 좀 숙지를 해두고 그 다음에 지로 문제 지상권은 전속권이 엄청나게 잠기지만 유상, 무상이 다 가능해요. 따라서 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으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으로 인정이 된다. 점검 딱 하고 임차권과 비교 문제 옛날 시험 초창기 때는 비교 문제 등이 많이 나왔어요.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사례나 판례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비교 문제는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인 것이 양적 본질적인 차이고 이로부터 여러 가지 차이점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 기타까지 이거는 지금은 읽어볼 필요 없고 지상권 공부하고 나중에 임차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안 게 안 해도 저절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지상권 임차권 차이는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라고 임차권 공부하고 좀만 쉬었다 하죠.